자,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신청 사건,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파산 관제인의 공식 보고서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뭐 현재 재정 상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채무자 성명이나 사건 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이 파산관제인 보고서라는 게요. 법원이나 또 채권자들한테 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뭐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런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채무자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보면요. 1965년생 남성분이시고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현재 직업은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네요. 월 수입은 한 130만 원 정도? 네, 이 월 130만 원이라는 수입, 이게 사실 뒤에 나올 채무 규모를 생각하면요. 현실적으로 변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미리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30만 원으로 생활하기도 사실 빠듯할 텐데 말이죠.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보니까 파탄 시점은 2017년 1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원인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 7월쯤에 블랙박스 관련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사업을 하셨군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심지어 연대 보증까지 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업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운영난으로 2015년 7월쯤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빚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누적이 일단 시작이었던 건데, 근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게 그 다음에 나온 건강 문제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사업 실패 스트레스가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전정신경염이라는 병까지 진단받으셨대요. 이게 평형 기능 장애 관련된 뭐랄까 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정신경염이면 일상생활도 꽤 힘드셨을 텐데요. 어지럼증 같은 게 심하니까. 그렇죠. 이러니 뭐 제대로 된 경제 활동, 근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셔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하면 사업 실패로 빚이 쌓였는데 그 위에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근로 능력 자체가 크게 저하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신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채무와 재산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 총액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약 19억 630만 원. 19억이요? 네, 거의 20억에 가깝죠.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8곳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보고서상에는 채권자 수가 일명으로 기재된 걸 보면 아마 채권이 양도되거나 통합관리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캠코 같은 곳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19억이라니 그 원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원금은 약 9,22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생활비나 기존 채무 돌려막기, 그리고 그 사업자금 용도로 2014년 9월경부터 발생한 채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금은 1억이 채 안 되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거의 20배 가까이 19억이 넘게 된 거군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와, 그럼 이 19억이라는 엄청난 부채 앞에서 현재 이분명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수입은 1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재산은요, 정말 놀랍게도 은행 예금 약 18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18만 원이요? 네, 딱 18만 얼마. 이게 현재 이분이 가진 재산의 전부입니다. 19억 빚에 재산은 18만 원. 여기서 이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18만 원에 대해서 관제인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네, 파산관제인이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생계비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6개월간 최저 생계비가 1,110만 원인데 18만 원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금화하는 것, 이걸 환가라고 하죠. 이 환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의미죠. 18만 원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뭐 다른 재산을 숨겨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족명이라든지. 당연히 파산 관제에는 그 부분도 조사를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채무자가 지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혹시 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에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이혼도 하셨군요. 재산 분할 없이. 네. 그러니까 재산을 어딘가 빼돌리거나 숨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와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관제인이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채무자는 현재 월소득과 채무 규모를 비교했을 때 명백히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너무 명확해 보이네요. 130만 원 수입에 19억 빚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재 보유 재산이 예금 18만 원 뿐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올 정도다. 네, 맞습니다. 파산 절차에도 뭐 송달료니 관제인 보수니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18만 원으로는 그것조차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률,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그냥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산 절차 폐지.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 절차를 시작했는데 막상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보니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돈이 전혀 없거나 혹은 지금처럼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절차를 여기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동시 폐지 또는 이시 폐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선 이시 폐지에 해당하겠네요. 배당할 재산이 없어서 절차를 종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절차를 그냥 멈춘다.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폐지된다고 해서 19억 원 빚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것과 채무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 즉 면책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절차 폐지 의견과 함께 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제출합니다. 아, 면책 심사가 따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제인은 채무자가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파산 신청 직전에 과도하게 낭비를 했다거나 뭐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실하게 파산 절차에 임했고 숨긴 재산도 없고요. 따라서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즉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면책 허가. 그럼 그 19억 원의 빚이 전부 탕감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면 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19억 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탕감되는 거죠. 보고서에는 덧붙여서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와, 채권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군요. 네, 아무래도 채무자의 상황이나 재산 상태를 보면 현실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살펴본 사례는요, 한 개인이 사업 실패라는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또 예기치 못한 심각한 건강 악화라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경우였습니다. 파산 관제인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요. 비록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파산 관제인의 의견대로라면 절차는 폐지되고 채무는 전액 면책, 즉 탕감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 파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동시에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사회의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죠. 정말 마지막 버팀목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선까지 개인의 채무를 사회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채무자의 경우처럼 사업 실패와 질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